요양병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나무위키에 있는 글을 가져왔어요. 부족한 정보나 오류가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설 요건 허들 같은 걸 낮췄기 때문에 저질 요양병원 및 재단이 양산되었으며 지금의 문제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제가 이거에 피해를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질 요양병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요양병원은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환자 수 대비 의사, 간호사 수 여러 기준을 만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고 있다고 한다. 심평원에 가면은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환자에 대한 이런 것도 있어요. 뇌경색증, 만성신장병, 알츠하이머 치매, 일상생활 수행 정도가 스스로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하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심평원의 요양병원별로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양병원의 취업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그 요양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이태원이 많은 병원도 있기도 하지만은 장기 환자들이 한 반 정도 깔려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이런 환자들이 많겠구나 내가 갈 병원에 그런 거를 조금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생활 수행 정도,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환자군이 많을수록 업무 강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병원마다 차이가 납니다. 기존의 요양병원 등급제와 별개로 요양병원 인증제도 실시하는 중이다. 최소한 1등급 요양병원인지 인증 통과한 요양병원인지 확인하자. 근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언제 평가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감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 1등급인지 이런 것도 조금 신뢰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양병원 양심에 좀 맡겨야 되는 부분도 조금 있지 않을까. 딱 봐도 아닐 것 같은데 등급이 잘 나오는 그런 병원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일단 우리는 이런 부분에 관심은 있다. 이런 데에서 1등급 받기 위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 1등급 받은 병원을 선택하면은 2, 3등급 5등급 받은 병원보다 나을 확률이 높다. 그런 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요양병원도 병상 수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단 기본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소기업 규모로 알고 있으면 돼요. 조소기업도 있겠죠. 직원들 업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중 업무를 하는 곳도 있어요. 보면은 임상병리사, 원무를 겸직할 사람이나 간호조무사를 겸직할 사람을 우대하기도 한다. 요양병원 내부에 가족이나 친인척같이 혈연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꼭 한 명씩은 있더라고요. 약간 내부의 프락치 같은 느낌이라 되나? 일선에서 조금 보면서 경영자한테 고자질하는 그런 행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내정 간섭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아는 병원 세 군데에서는 약사가 병원장의 마누라인 경우가 있어요. 거의 유형 근무제처럼 기분 내킬 때 출근하고 일 있으면은 퇴근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평가 기준에는 법에 위배되지 않게 출근 도장은 정시에 다 찍혀있고 서류상으로는 정직하게 일하는 존재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월급은 다 받아가고 꿈에 그리던 워라밸을 실천하시는 그런 분들인 거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이런 것도 있는데 한의사 이야기는 과거에 모 유튜버 분이 한의사 이야기를 잘못했다가 사례 협박 메일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기에 이거는 함부로 입을 놀리면 안 되겠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대충 넘어가고 싶네요. 검색하면은 여러 문제들이 나오곤 하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에 대해서는 의사 인력 기준도 있거든요. 한때 이런 게 기사 났어요. 고령 의사 데려다 요양병원 개설하고 거의 바지 사장인 거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의사 선생님, 진료 보기에도 많이 나이 든 그런 의사 선생님인데 평가 기준 의사 1등급 그런 걸 맞추려고 거의 외래도 일주일에 두세 번 나오고 회진도 그냥 구색 갖추기 식으로 도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배정된 환자도 입원 환자 3명, 4명 이렇게 막 배정된 그런 의사 선생님도 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고령의 의사 선생님을 고용해가지고 이제 평가 맞추기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병동 환자 진료 및 보호자 상담, 환자 상태 설명이 좀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간호사가 환자 상태에 대해서 보호자에게 설명을 해주면은 그 불법의 소지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이유로 설명의 의무 위반 이런 것으로 법원 가가지고 재판을 받은 그런 판례도 있고요. 그래서 간호사는 의사가 이야기한 그대로를 보호자한테 전달을 해주거나 간호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환자의 활력 징후, 의사의 진료 노트에 기록된 어떤 것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주는 게 최선이라 생각하거든요. 사실 전화로 이야기해주면은 안 되는 거기도 한데 암암리에 어느 정도 하는 그런 것도 있기도 해요. 이제 이런 활력 징후를 바탕으로 간호사가 판단을 해가지고 환자의 혈압이 정상보다 높고 낮고 이런 수준을 넘어가지고
의사처럼 의학적 소견을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면은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한테 뭘 설명해 줄 때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 사실 그냥 의사가 보호자에 바로 이야기하면 되지만 제가 겪고 들었던 거에 의하면은 어떤 중대한 문제 그런 게 아니고서야 간호사에게 설명을 떠넘기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환자 치료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데 이걸 대학병원, 종합병원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요양병원 시설 자체가 적극적인 케어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위한 곳이다 보니 굳이 새로운 의학 기술을 적용할 필요도 없기도 하고 돈이 되는 그런 분야면은 뭐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데 환자를 받고 그런 게 있어요. 예로 들자면은 고혈압, 심장질환이면은 순환기내과, 심장내과 이런 곳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양병원엔 그런 전문 의사가 모든 병원에 있진 않아요. 진짜 최악의 경우엔 일반의, 보통 GP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의사 면허증 따고 인턴 레지던트도 안 하고 와서 임상 경력 하나도 없는 사람이 병원에 와가지고 환자 50명, 60명을 담당하고 진료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경우에는 병원 실습을 뭐 한다 해가지고 뭐 6개월 바짝 하고 와서 그렇게 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바람직한 치료 계획이 수립될까 하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보통 자기가 감당 안 되는 그런 급성기 병원 케이스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보낼 법도 한 그런 환자 케이스를 보호자들의 경우에는 전원을 거부하고 여기서 치료를 최대한 해달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료법에서 여기서 케어가 안 된다 그런 판단이 서면은 환자를 강제로 퇴원시키거나 전원을 시킬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뭐 입원료나 뭐 어떤 이익 때문에 그런 걸 안 하고 환자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입원료는 입원료대로 내고 보통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큰 요양병원에는 환자를 분리해서 담당 과별로 환자를 배분하기도 하는데 병상수가 적은 의사 막 3, 4명 정도 이렇게 있는 그런 요양병원은 그런 것을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세 번째, 요양병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응급환자 발생할 때 이제 환자 이송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응급실에서 일했던 시절에 요양병원에서 전원 문의가 올 때 보통 의사가 전원 문의를 하거든요. 응급실로. 그래서 의사끼리 통화를 하는데 과거에는 제 경험에서는 거의 간호사인지 간호조무사인지 의사가 안 하고 간호 인력이 전원 문의를 했던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응급실 의사 선생님들이 이건 진짜 아니다. 우리가 지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떤 체계를 마련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선 순간이 있었죠. 사실은 이게 맞죠. 환자의 의학 상태가 이제 의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의사의 고유 권한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되죠. 이제 간호사, 간호조무사 부분인데 간호사는 전산으로 기록을 남기는 차팅 업무를 하며 병동 관리와 서류 업무, 데스크 업무를 한다. 간호조무사는 혈압 및 혈당 체크, 주사, 상처 소독 및 다른 간호처치 등 몸으로 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차지 업무, 액팅 업무 이렇게 구분해서 하죠. 이렇게 근무하는 게 싸게 많은 업무를 쳐낼 수 있는 그런 근무 형태예요. 분업해서 하는 게. 요양병원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장점은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간호사 관련 통계를 좀 가져왔어요. 2020년 통계입니다. 전국에 기준으로 요양병원에 보면은 요양병원에 토탈 27,000명의 간호사가 근무를 해요. 30에서 39세 40에서 49세가 이제 더 많고 6,800명, 50에서 59세 7,900명 더 많죠. 60에서 69세 3,400명 많습니다. 비율 자체는 이제 요양병원 전체에서 40대 이상이 많이 분포해 있다. 그런 거를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같은 거 보면은 전체 중에서 이제 20대랑 30대가 절반 넘는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40대가 넘으면은 자연스럽게 비율이 확 줄어들죠. 간호사 일을 그만두거나 병원급, 요양병원급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2023년 1분기 거예요. 보면은 간호사는 27,000명 좀 더 줄었죠. 왜냐하면은 요양병원이 망한 곳이 있어가지고 일할 곳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보다 더 많죠.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인력이 간호사보다 더 많다. 연봉 관련해서 조사를 해봤거든요. 일반 간호사, 전문 간호사가 있는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상당히 높죠. 요양병원은 연차 호봉을 많이 안 쳐주더라고요. 아예 안 쳐주는 데도 있고 호봉을 이제 월급을 조금 많이 후려치는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베드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하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 300병상 이상에서 4천만원 넘게 받고 울산에서는 3,800, 경기도에서는 3,850 정도 받습니다. 연봉을. 그래서 조금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수도권 쪽으로 가거나 울산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그런데 많이 주는 만큼 일을 조금 더 힘들게 할 가능성도 있겠죠. 이제 간호 인력 등급 딸 때 허위 청구를 주의해야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충북의 어느 요양병원에서는 수간호사가 간호 행정 업무와 약국 업무를 담당하였는데도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간호 인력으로 산정하고 일당의 높은 등급을 받았는데 이를 보건복지부에서 6억 원의 가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게 문제예요. 간호 등급 1등급 2등급 차이가 나라에서 주는 보험 수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편법을 쓰는 것도 있는데 어떤 요양병원에 외래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입원 병동 인력으로 산정을 시켜가지고 실제 이게 심평원에 있는 자료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산정 제외되는 간호사 일반 병동과 외래 등 특수부서를 순환하는 파견 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경우에는 산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외래 업무랑 병동 업무를 병행해서 같이 하거나 아니면은 외래 업무만 하는데 그냥 근무표에서 이름만 올려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간호 등급을 높게 받기 위한 꼼수를 쓰는 그런 병원이다.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 얘기도 있는데 재활을 위해서 필요하다. 요양병원 중에서도 재활 요양병원이 있고 그냥 요양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물리치료사들의 주요 업무는 뇌혈관 질환, 척추손상, 관절수술 후 운동치료 등이다. 이 진단을 받고 3개월 정도까지는 국가에서 의료보험 청구를 어떻게 해줘가지고 수익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진단을 받은 환자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어요. 수익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거를 선호하고 입퇴원 환자가 많은 그런 재활 전문 요양병원에서는 이런 환자들이 3개월이 차가지고 의료보험에서 더 이상 어떤 청구가 안 된다. 그러면은 퇴원 우선순위에 놓기도 하는 빨리 퇴원을 시켜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대형병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환자는 아프다고 하는데 의학적으로 집에 가서 봐도 된다면서 빨리 퇴원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는 요양병원도 그런 게 존재한다. 제가 들은 바로는 남자를 요양병원에서는 잘 고용하려 하지 않는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여자 물리치료사가 인건비가 싸다 해가지고 여자 물리치료사를 많이 고용한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닌가 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거의 60% 넘는 비율이 여자죠. 남자는 2100명, 여자는 5200명. 이게 병원에서 좀 많이 보이는 게 그거예요. 정형외과 전문병원 있잖아요. 뭐 힘땡 병원 그런 데가 병원급 의료기관이거든요. 브랜드 병원들에서 이제 물리치료사들을 많이 고용하니까 병원급에서 물리치료사가 조금 많을 수 있다. 그런 통계인 것 같습니다. 평균 연봉을 봤어요.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남녀가. 병원에서는 13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요양병원에서는 거의 1000만원 차이가 나죠. 여자는 3000만원 받고 남자 물리치료사는 4천만원 받고 이제 이런 걸로 유추해 봤을 때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전체가 여자가 조금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인력이 여자가 더 많으니까 인건비 하락이 온 거다.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재밌는 사진을 구해왔어요. 조리원 구인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올해 2023년 기준 사진이에요. 근무 시간이 오전 5시 반에서 오후 6시 반까지입니다. 일단 13시간 일하는 거고 중간에 뭐 쉬는 시간은 2시간인지 몇 시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13시간을 일하는데 급여는 240만원 이상 정확히는 안 적었습니다. 아마 240만원을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휴무는 월 7회 상금보다 덜 쉽니다. 그리고 2시 퇴근 반차 느낌이죠. 절반만 일하고 퇴근 절반이라고 하기에도 출근해가지고 9시간을 일하는 상태잖아요.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해요. 이것도 반차도 아니죠. 보니까 대충 월 7회 쉬고 23일을 일한다. 제가 3교대 할 때도 21일 22일 이렇게 일했는데 이거는 더 안 해요. 근데 월급은 240 이상 근무조건 4대보험 퇴직금 있음. 진짜 엄청 후려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13시간이잖아요. 13시간 해가지고 1시간 휴게 돼가지고 12시간 일한다고 한번 쳐볼게요. 월 7회 쉬니까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23일 일한다. 276시간이죠 일단. 근데 276시간에서 여기서 4시간은 연장 근무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곱하기 8 곱하기 23으로 해야 되겠죠. 184시간 해가지고 4 곱하기 23 곱하기 1.5 그러면은 여기서 322시간 그러니까 시급으로 환산하면은 322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 거기서
주유수당을 포함하면은 제가 최근에 계산한 거는 19,000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19,000원을 곱하면은 최종 그게 나올 거예요, 아마. 주유수당 포함한 가격, 월급. 그래서 350을 받아야 되는데 240만원 이상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불법 임금 체불이지 않을까. 3시간을 쉰다고 해도 240만원보다는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간병인 보통 공동간병으로 하거든요. 요양병원은 과거에는 인건비가 괜찮을 때는 간병인 1인당 병실 1개를 담당했는데 요새는 병실 2개당 간병인 1명이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개인적으로 부르지 않는 이상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죠. 자격증 없는 일반인들이 보통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조선족 간병사들도 꽤 있습니다. 간병인 협회 이렇게 통해가지고 오는 문제점, 최근에 나온 기사일 거예요. 아마 올해 나온 기사인데 환자 입에서 구더기가 나온 사례.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요양병원 비리는 상상 그 이상이에요. 걸어 들어와서 죽어나가는 곳이 요양병원이다. 환자 수용소일 뿐이다 라면서 입을 모은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사실 사각 비리와 같은 구조로 돌아가는 건데 한마디로 밥장사 잘 되는 환자 수용소라서 돌아가는 것이라며 광주 땡땡재단 산하에 근무하던 전 직원이 폭로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덕분에 병원 설립자는 돈을 벌고 정부는 방조하고 있으며 환자들은 싼 맛에 사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는 곳이 요양병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요양병원에 가족을 맡기는 이유는 보통 바쁜 현대인들이 가족을 돌볼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 병원의 입원비보다 극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병원비 아끼려고 입원하는 사람, 병원에 방치하기 위해 보내는 경우, 입원하는 경우 등이 있다. 요양병원 한 달 입원비가 적게 나오면은 60만원 내외라고 하고 많이 들면은 뭐 100만원 가까이 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돈이 계속 나가는 거죠. 근데 요양원에 가면은 한 달에 3, 40만원이면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양원에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리고 일부 의사의 자질 문제, 그리고 의료인원의 고령화. 여기도 이상하리 많지. 나이 들고 입원한 노인들보다 약간 어리거나 비슷한 나이대 노의사들이 많다. 이제 급양 횡령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식대 빼돌리기도 만연해서 전 요양병원에 근무하던 영양사가 폭로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식사의 양이나 질이 터무니없다고 한다. 250인분의 닭백숙, 닭곰탕을 만드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닭 양은 겨우 5마리, 250인분인데 닭이 5마리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단표로만은 해놨고 실제로 들어가는 양은 그 절반도 안 된다고 이렇게 폭로가 됐다고 합니다. 돼지뼈 감자탕이라고 나온 건 멀건 국에 감자 한 톨만 있는 식이다. 그래서 환자들은 자연스레 영양실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상하게 밥을 잘 드시는데 나트륨 수치나 칼륨 수치가 낮게 나오는 그런 환자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식대는 5,600원 정도지만은 이래저래 빼돌려지다 보니 정작 실질 식대는 800원에 불과하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요새 커피 한 잔도 뭐 5,000원 이렇게 하니까 안 와닿을 것 같은데 계산으로 한번 해보면은 4,800원을 남겨 먹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한 게 250인분이라고 했으니까 하루에 120만원 남겨 먹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한 달에 30일 하면은 한 달에 3,600을 식비로 남겨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1년 동안 지속한다. 그러면은 4억 3천이 남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가짜 환자 불려서 국가보조금 긁어먹기. 이게 2014년에 많이 나온 이슈였거든요. 최근에는 검색해보니까 나오는 건 없던데 노숙자를 요양병원 환자로 둔갑시켜서 신용카드 등은 압수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게 해서 그 기초생활수급 및 치료비 명령목으로 병원이 받아먹는 수법이다. 그런 게 최근에도 있다고 얘기는 들은 게 있어요. 이게 정보통에 따르면은 환자 정보를 보면은 연고지가 없는 직계가족이 아무도 없는 진짜 노숙자같이 보이는 행색을 한 사람이 어떤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케어를 받다가 온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입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대요. 멀쩡히 잘 걷는 그런 환자가. 그러면은 노숙자이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들 법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아픈데도 별로 없고 치매기가 조금 있는데 건강히 잘 걸어다니고 그런데 행색이 노숙자고 인적사항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고 보자도 없고 하면은 이게 알 사람은 알 거예요 아마. 2014년 그 당시에는 노숙자들 사이에서는 보통 자주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안 보인다면은 그 사람 요양병원 갔나 보다 라고 말하는 건 일종의 관례가 되어버렸다.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 납치해가지고 요양병원에 박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스폰서와 로비 의혹, 의료계나 제약계로부터 페이백 로비를 받는다는 고발도 있었다. 이런 게 뉴스로 나기도 합니다. 환자 매매로 브로커가 있다고 이렇게
많이들 있어요. 그 요양병원에 보면은 지역 내 대형 병원으로 해가지고 어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해가지고 협력병원이라고 얘기를 마케팅 하잖아요. 그런 곳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냥 이름만 이렇게 받아오는 거고, 뭐 서울대병원이 협력병원이다 하면은 요양병원에서 그런 거를 이제 서울대병원을 이름 빌려가지고 게시해 놓는 거잖아요. 그런 이름을 빌리는 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비용을 지불한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또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거와는 조금 다른 어떤 브로커가 파헤치는 그런 게 있다고 하고, 제가 방금 얘기한 그 협력병원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협력병원 통해 가지고 입원을 하면은 진료비 관련해 가지고는 손대면은 불법이니까 간병사, 진료비 외적인 부분 간병사는 따로 이렇게 지불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병료를 2만원이면은 15,000원으로 할인해 가지고 해준다. 아니면은 그 병원에서 환자들이 쓰는 물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기저귀나 아니면 물티슈나 아니면은 비닐장갑 이런 것들을 싼 값이나 아니면은 몇 가지 항목들을 무료로 제공해준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력병원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이, 모든 곳이 그런 건 아니고 일부의 경우에서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환자 거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환자 거래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환자랑 보호자한테 이 병원에 가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가 매일 2만원 나갈 게 5,000원 깎여가지고 15,000원 나갈 수 있다. 아니면은 기저귀나 이런 게 무상 제공된다. 그런 걸 보면은 일종의 뒤에서 좀 돈을 받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알선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런 거는 뭐 사실로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추측만 할 수 있는 정도죠. 개설하는 게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문제가 된 적도 있어요. 요양병원이 엄청 많이 생겨나가지고 요새 망하는 요양병원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쉽게 시작해서 금방 망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게 한때 뉴스를 통해 가지고 보도된 적도 있어요. 자본금 20억 원, 300병동 규모, 직원 90명, 매출에 연간 80억 원에서 4년간 18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다. 이런 게 어려운 병원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장사를 엄청 하겠죠. 제가 앞전에 올린 그 영양제 팔아먹는 그런 곳처럼 환자 보호자들에게 얘기해가지고 비싼 영양제를 아주 비급여로 자주 많이 주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염병에 매우 취약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코로나 여파 때문인지 감염병동을 따로 만들어, 감염병실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면은 국가에서 감염관리로 해가지고 감염관리 간호사를 고용시키게 하고 그에 따르는 수가를 준다고 해요. 제가 단순 계산한 걸로만 보면은 1년에 이제 이런 병실을 운영하고 감염관리 간호사를 고용하면은 그 인건비 다 제하고도 뭐 억대로 이렇게 남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요양병원도 감염병동을 운영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다.